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던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하고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절반 감액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적 제거에 힘을 쓸 때냐면서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가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청구한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정부 예산안의 합의에 내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접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정부에 끼칠 영향은 잠시 뒤에 정가는 코너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막판까지 팽팽히 대치했던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단판을 짓고 합의했다고 1시간여 전쯤에 발표했습니다.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참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양당은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는 시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종부세 중간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에만 축소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넘어 정부의 철학 문제로까지 번졌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조직의 운영 범위 등에 대해서 정부 조직법 개정 때 별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자 했고, 또 민주당은 야당이 되기는 했지만 다수당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나마 이렇게 합의로 통과되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이 소위 세법 문제를 비롯해서 또 시행령 예산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만은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또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또 국정조사에 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야는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해 내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고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협의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며 양당의 합의를 압박했는데요. 여기에 내년 민생 예산 집행에 빨간불이 들어온 데다 준예산 가능성까지 나오며 양당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 여야 원내대표는 의원회관의 김진표 의장 사무실에 모여 최종 담판을 벌였고 정부 측 조율까지 이뤄지며 결국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 다만 이미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전 기한과 정기국회 종료일에 이어 김진표 의장이 앞서 제시한 처리 시한까지 번번이 어긴 터라 예산안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소환 통보로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검찰은 대장동 의혹 사건 등 다른 수사와 관련해서도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날짜는 오는 28일. 성남FC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란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팩스로 소환 사실을 알렸다며 이런 일방적 통보에는 응할 수 없고 검찰 측과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9시 무렵에 팩스로 찍 하고 그냥 한 장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들에게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후원하도록 한 대신 건축 인허가 같은 기업의 현안 등을 해결해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했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로 다시 수사했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1년 만에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성남FC 운영이 결국 당시 성남시장의 정치적 약속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농협과 현대백화점 등 여러 기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시 관계자를 먼저 기소했는데 이 공소장에서 검찰은 당시 성남시의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날,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의혹으로 이미 구속된 정진상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9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의 소환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대표 관련 수사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건 대장동 의혹 사건입니다.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미 구속된 가운데 김만배 씨를 제외한 나머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도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81번이나 쓰면서 둘을 정치적 동지로 간주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힘을 쓸 때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오는 28일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예정된 일정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불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 재래시장에서 경청 투어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단에 올라 검찰 소환 통보를 맹비난했습니다.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당내에서도 무례한 소환 통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예산 협상 상황에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건 정치를 말살하는 폭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생이나 국정의 정상적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직접 출석 여부 등은 앞으로 논의하겠다면서 오는 28일 소환에는 사실상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 대오로 정부에 맞선다는 당 지도부의 기조와 달리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 현실화 우려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아닌 당 차원에서 나서 싸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죠.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내 리더십도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사기로 규정하는 등 야권에 대해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는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거대 의석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면 당당히 조사에 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수많은 의혹을 두고 거대 의석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둘 수는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비판에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탓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의와 상식의 구현에 협조해야 합니다. 당권 주자들도 양심수 역할놀이를 하기엔 이 대표의 죄가 너무 무겁다면서 야당의 이런 주장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물론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도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사기극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범죄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물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쌍끌이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주체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정작 경찰국의 위법성 여부는 따지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하자마자 국가경찰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찰국 설치를 발표 때부터 줄곧 반대해온 경찰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해 무효라는 겁니다. 석 달 만에 헌재가 내린 결론은 각하였습니다. 경찰위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위는 설치 근거가 경찰법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가 권한쟁의 자격만 판단하고 경찰국 신설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으면서 관련 논란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당장 국회에선 2억 900만 원에 이르는 경찰국 관련 예산이 논란이었습니다. 정부 조직법에서 정한 행안부 소관 사무에 경찰국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여야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 한 대가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최근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국과 관련된 보훈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김순호 국장 승진으로 이대 국장을 조만간 맞이하게 될 경찰국은 여전히 여러 논란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사협회는 판결에 유감을 드러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기기 사용을 막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내막 상태를 진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면허 범위 밖의 의료 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기기가 한의학 원리의 기초에 만들어졌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따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를 열어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한 걸 두고 형사 책임을 지을 순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기존 판례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문제의 의료기기가 엑스레이 같이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기를 보조적 수단으로 썼을 때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한의사 단체는 과학적인 보조기구를 한방 의료에 활용할 수 있게 인정한 시대에 맞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한방 원리와 가장 적합한 현대 의료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황이고요. 의사단체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의료법 내에서의 면허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부터 법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의료법이 정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은 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것이지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제보자를 압박하는 언행을 해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BI의 마약 투약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양현석 당시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너도 연예계에 있을 텐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등의 협박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협박해 BI의 마약 수사를 막으려 했다고 보고 양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A씨는 시일이 지나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구체적,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줘 A씨의 진술을 왜곡, 강화한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양 전 대표의 협박으로 공포감을 느꼈다면서도 다른 YG 소속 가수와 마약류를 흡연하고 진술을 번복한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A씨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의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 전 대표가 A씨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는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I는 지난해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야가 국회의장이 이제 세 번째 예산 처리 시한은 넘기지 않게 됐습니다. 아무튼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막판 합의 끝에 절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막바지까지 이제 법인세 인하라든가 경찰국 등 예산이라든가 쟁점 처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정부 원안서 4.6조 감액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야가 국가 채무는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국채 발행 규모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네. 이렇게 예산을 좀 감액한 예산을 이번에 통과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국과 법무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50%씩 좀 감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된 다음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라는 추후의 약속도 오늘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별 1%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기업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법인세 인하 혜택을 주겠다라는 야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여야가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심하게 받았고 결국에는요 예산안은 여야가 막 티격태격 싸우지만 결국에는 합의 처리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첫 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예산을 담아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첫 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산을 합의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출마하려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원 예산을 이번에 무조건 통과시켜야 했어요. 근데 감액된 수정안만 하게 된다면요, 본인들 연말에 플래카드 못 걸읍니다. 네. 각 지역에서 저희들 200억, 300억 예산 따왔어요. 이렇게 주민들한테 자랑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합치가 됐다. 그래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게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합의를 할 것이다 였네. 네. 그 부분은 거의 모든 시사평론가들께서 예측을 하셨던 부분이고 장성철 선생님도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이제 막판 합의를 하긴 했는데 그럼 여야 간에 주고받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여당에서 1%포인트 인하로는 안 된다. 그거 갖고 이제 끝까지 좀 네. 막판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1%포인트 인하 그 대신 소수의 그 대기업들 대신 되도록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절충을 했는데요. 그거하고 경찰국 등 예산과 지금 연동이 돼서 주고받기 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오늘 합의문을 꼼꼼히 몇 차례 걸쳐서 읽어봤는데요.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합의를 안 하고 있었나. 이 이렇게 생각을 제일 합의할 먼저, 거면 왜 이제까지 이렇게 네. 질질 끌었나? 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 부분도 지금 국회의장이 얘기했던 중재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1% 정도 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오늘 합의했던 그 법인세 인하 부분도 사실 며칠 전에 각 언론들 보도를 통해서 네. 이 타협안으로 이제 제시가 됐었던 내용이거든요. 네, 최고 세율만 내리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예, 구간별로 다 1%씩 내리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예. 오늘도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오히려 더 다급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여유만만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여유만만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은 거죠.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아무리 제가 합의문을 뜯어봐도 결국은 경찰국하고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밖에 없어요. 그럼 그 50% 감액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네, 지금까지 막판까지 협상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를 했을 때 예비비로 편성하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걸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 조직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받아들여진 거예요. 50% 감액이지만 어쨌든 정식 예산으로 반영을 했다. 네. 네. 이거 받으려고 그랬나. 좀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요. 민주당은 사실은 야당이기 때문에 요구할 게 많았어요. 그리고 합의문 내용의 상당 부분들도 예산과 관련돼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민주당이 그동안에 많이 요구해왔던 내용이에요. 예. 예를 들면은 지역사랑 상품권 3,500억 가량을 증액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 6,600억 예산 들어가는 거나 그리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 70대 이상인 분들은 당장 생계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됐던 거잖아요. 그런 거나 경로당 냉난방비 증액하는 문제, 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이라든가 장애아 보육지원금이나 아니면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야당이 요구해서 지금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합의가 왜 안 됐느냐. 결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국하고 인사정보관리단 두 예산 문제 때문에 대통령실이 일종의 목리를 부려서 못했다. 그걸 겨우 지금 양보를 받아낸 것이다.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목리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냥 여야가 합의해서 밀고 당겨서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을 담는 과정들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대통령실도 이번에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끝까지 고집 부릴 수 있었거든요. 안 돼. 법인세 무조건 22%로. 그리고 경찰국,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무조건 100% 완수해야 돼. 라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고집을 부렸으면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이번에 합의 이끌어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야당 수정안이 통과되는 거 통과되는 아닙니까? 거겠죠. 예. 근데 하지만 야당 의원들도 자신들 예산을 못 담으니까 손해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야당 의원들도 분명히 합의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우리의 처음에 생각과 판단과 신념과 고집만으로 국정 운영이 안 되는구나, 야당과 항상 협의하고 합의를 해야 법안도 통과되고 예산도 통과되는구나, 협치가 중요하구나, 이거를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나 야나 사실 똑같이 중요할 텐데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그 처리 시한을 어기면서 이게 5번째인가요? 사실 그 12월 2일 법정 기한부터 치면은 한 5번째 처리 시한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합의에 이르는 건데, 앞으로는 좀 그 여야가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진작에 합의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이렇게 좀 소모적인 정쟁으로 비춰질 만한 줄다리기는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런 그 예산 정국 와중 속에서 좀 그 조명이 덜 됐었던 그런 그 법안들이 있었죠. 일몰 위기에 처한 법안들.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은 이렇게 일몰돼 버리는 거 아닌가, 그랬던 법안들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 법안들 이름이 이게 쭉 이제 명기가 됐는데요. 네,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도 그 며칠 동안 이제 처리하겠다는 걸로 이제 이해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는 화물 운송하는 그 차주분들이 거의 생존권 문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너무 강경하게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입장을 바꿀 거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게 수요일 직전까지 며칠 동안 타협을 볼 수 있는, 지금 법사위에서 이제 논의하는 단계여야 하는 거죠. 뭐 대승적으로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하면 일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다. 타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안전운임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파업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원칙이 깨진다. 노사 법치주의가 깨진다라고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치한다라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 같은 경우도 판단의 기준을 자신들 정권의 이익 아니면은 자신들의 원칙 이거에 두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삶 이런 것들에 좀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좀 설명된 바가 없어서. 근데 뭐 어제 하고 그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을 보면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노조 부패 문제, 이게 사회적으로 있어야 될 대상으로 지목을 해버렸고요. 노동개혁이 제일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일종의 화물연대 파업하고 그거 뭐 사실 강제 진압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하고 난 다음에 지지로 올랐다. 그 다음에 사실 표정과 태도부터 달라졌잖아요. 그런 자신감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뭐 안전운임제 문제는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협의체를 통해서 근본적인 것까지 다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또한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뭐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러면 또 한 번 또 여야가 파열음을 내고 갈등하는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근데 또 그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만나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정 적용 일몰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노동법 문제 그거 받아들여 주겠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또 대통령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고받는 게 정치라고 하는 걸 감안한다면 대통령실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또 고집을 피우지 않고 국회에 좀 맡겨놓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야가 합의 발표한 내용 중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비롯한 이런 그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며칠 동안 이제 어떻게 또 논의가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다음 주에 소환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정적 제거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소환이라고 네. 규정을 내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소환을 거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보호하고 방어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재명 당대표 당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신이 해결하세요라고 할지, 네. 그 부분은 좀 민주당에서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예. 이게 제3자 뇌물죄잖아요. 이게 처벌 선례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롯데 월드타워에 면세점을 유치하려고 했다. 그랬을 때 K스포츠 재단에다가 70억을 이렇게 기부를 해라. 네. 그러면은 면세점 허가 내줄게.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처벌받았거든요. 예. 이것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안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두산에게 자, 부지 용도 변경 해줄게. 그러면 성남FC에다가 50억 후원금 내. 용도 변경 해줄게. 이게 올해 6월 달에 관련자들이 기소를 당했거든요. 거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진상 당시 비서실장과 논의를 했다. 공모했다. 공모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이 부분이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보인다. 왜냐? 두산에 있는 관계자들이 진술을 했다라는 그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고, 관련 공문도 입수를 했다라고 검찰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사법적인 리스크가 오히려 대장동 사건보다 훨씬 더 위험도가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의 수사 스케줄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시간을 일단 벌자. 그래서 28일 소환은 거부한 것 같습니다. 네. 대장동 그 사건보다도 이 사건이 더 이재명 대표한테는 위험도가 높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대장동 사건 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환 통보가 먼저 나지 않을까, 이런 분 예상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제일 말단에서부터 시작하려나 네. 그 생각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3부 지금 다 동원돼서 대장동 사업, 뭐 미래 사업까지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원래 기존의 검찰의 수사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반부패 수사부가 먼저 나섰어야 하는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먼저 나섰어요. 참 흥미로운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성남지청이 먼저 나서서 한번 문매 맞아주고, 그 다음에 길을 한번 만들어주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그 다음에 우리 걸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적 제거죠. 제가 볼 때는 정적 제거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이거는 검찰권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른바 선거날 재산 신고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공지했던 모 수석의 경우에는 무혐의 판단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뭐 장관은 오마카세 수천만 원어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비 제대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 안 하잖아요. 뭐 대통령 영부인의 경우에는 학력 위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검찰이나 경찰이나 피해가는 거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야당 당대표 관련해서는 수사할 때 왜 이렇게 직선으로 직진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통상적으로 뭐 국회의원을 소환도 통보한다 하더라도요, 최소한 미리 소환 날짜를 조율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왔어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야당 대표예요. 더군다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근 170석을 갖고 있는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자 28일 날 나오십시오, 이렇게 툭 던지듯이 소환 통보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은 망신 주기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결국은 야당 대표가 이렇게 엄청난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일종의 여론몰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뭐 제3자 뇌물 말씀하셨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이 유죄 판결 받은 거는요, K스포츠 재단을 최성원 씨가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최성원 씨는 같은 경제적 공동체든 정치적 공동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른바 최성원 씨 아버지 최태민 목사 때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 성립할 수 있었는데
성남FC 이재명 대표가 뭐 친척 두고 뭐 위장해가지고 운영했던 무슨 스포츠 뭐 재단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구단주가 시장이잖아요. 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들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어떻게 제3자 뇌물로 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익을 이재명 대표가 다 가져갔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일반 지자체장, 뭐 당장 홍준표 시장 얘기도 나오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재단 그거 다 어떡할 겁니까? 그 기업체에서 협찬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될 거고요. 지역의 기업들 유치할 때도 여러 가지 약속해줘요. 규제 해제해주고. 그것도 다 제3자 뇌물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난 혐의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진짜 큰 혐의라고 지금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게 대장동이라 그러면 전공법으로 대장동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소환조사 통보하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적 제거라고 본인들은 느낄 수가 있지만 비리 혐의가 나왔어요. 야당 당대표와 관련된 거네? 그럼 덮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덮고 있잖아요, 지금. 여당과 관련된 인사들 얘기는. 그러니까 야당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당 인사들과 관련해선 정말 저도 공정하고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의 정당성을 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FC에게 기업체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할 수 있죠. 그거는 성남시장에 정말 좋은 업적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래했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용도 변경해 줄 테니까 너 후원금 내. 이거는 시장에서는 안 될 일이죠. 이러한 거를 홍준표 시장의 경남FC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당대표잖아요. 자꾸 피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언급을 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더 정정당당하게 나 빨리 조사해라. 나 빨리 소환해라. 내가 정정당당히 가서 내가 잘못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겠다. 그렇게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한테. 어쨌든 이제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근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왔고 뭐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건으로 추가적인 뭐 소환 통보라든가 뭐 충분히 좀 예상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과연 그러면 이러한 그 일련의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대응할 건지 논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 당당하게 응하라. 하지만 이게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응할 것은 아니다라는 그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민주당은 야당 대표로서 좀 대우를 해라. 네. 전 뭐 대선 후보로서 대우를 해라. 서면 조사로 가름을 해라.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긍정평가가 좀 낮고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좀 낮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질 않잖아요. 그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크다. 그것이 가장 큰 근본 원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내년 총선까지 질질 끌고 갈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악몽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당신이 다 정리하고 와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먼저 선제적으로 소환 조사하세요. 나 빨리 조사받고 싶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리스크를 훨씬 더 줄이는 하나의 큰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내년 총선까지 질질 끌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남지청부터 먼저 나서고요. 지금 수원지검에서도 사건 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또 있죠. 각 뭐 서울중앙지검 부서별로도 지금 소환 통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글쎄요. 야당 당대표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어디 증거인멸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기왕 부를 거 충분히 수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조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게 다 해왔던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무슨 위법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들 그게 마치 사실처럼 지금 다 그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 2명이나 지금 구속시켜 놨잖아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더 털을 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묶어서 소환조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쪼개기 소환조사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곧 진흙탕에다가 사람 끌고 다니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처럼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정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검찰이 정당하게 할 것 같으면 좀 정당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론재판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왜 법치회복권처럼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모양새를 보이거나 이러면은 야당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그 소환조사에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소환조사 응하지 않는다고 또 비난해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좀 빠뜨리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얘기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할애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나서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것도 정치권을 좀 주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지점이긴 한데 다음번에 또 두 분 모시고 계속 토론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서울 용산 서방서장의 참사 대응에 부적절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열립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최성범 서울 용산 소방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다다른 시각은 밤 10시 18분. 현장 지휘팀장에게서 지휘권을 받았다고 선언한 시점은 밤 11시 8분이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최성범 서장이 도착해서 40분 동안 전화통화나 무전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이 하염없이 흘러가던 이때 최 서장이 현장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게 특수본의 해석입니다. 또 이태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도 규정에 맞게 적절한 대응 단계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처가 이렇게 미흡하지 않았다면 좁은 골목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게 된 인파를 더 빨리 구조할 수 있었을 거고 그 결과 더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용산구 보건소장의 참사 당일 동선 역시 특수본이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은 참사 직후 현장으로 바로 향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먼저 보건소에 들렀다 현장으로 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수본은 필요한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최성범 서장과 이태원 역장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가운데 이임재 전 서장은 기존 혐의에 더해 허위 상황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의 추모 공간을 자발적으로 관리해온 시민자율봉사단이 참사 55일 만인 오늘 공식 해산했습니다. 돌아가며 현장을 지켜온 자원봉사자들은 유가족과 상인들에게 응원을 전하며 참사의 아픔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바로 다음 날부터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엔 자연스럽게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15만여 명이 찾아와 조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추모 물품이 손상되고 인근 상권이 침체의 늪에 빠질까 우려한 유가족들이 재단장을 결정하면서 일단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가득 쌓여있던 국화꽃과 추모 물품들도 지금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유가족들이 임시로 옮겨둔 상태인데 영구 보존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50일 넘게 비가 오면 비닐로 덮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하며 이곳을 지켜온 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민들로 구성된 자율봉사단. 이제 주어진 책무를 다했다며 공식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12구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모든 이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함께 슬퍼하고 아픔을 나눈 만큼 희생자 유족들을 두고 떠나는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꼭 껴안아 드렸는데 그분이 굉장히 푸근해 하시면서 제가 힘내라고 하니까 고맙다고 계속 절을 하셨어요. 추모 공간을 인계받은 유가족들은 주변을 기억과 애도의 공간으로 새로 꾸미기로 하고 이태원 상인회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추모 물품의 손상이 심해지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와 보존 방법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경찰국 신설 적법성과 대통령 관저 인근 집시법에 관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주요 판결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했었던 규정, 이게 이제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집회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공간들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중에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관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간 등의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를 아예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위헌 성격을 갖고 있지만 당장 이 해당 법령을 무효로 하진 않겠다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사실 100m 이내의 집회 시위 금지라는 것이 어떤 집회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비례의 원칙,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의 침획적인 규정만을 가져야 된다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불법적인 시위로 비화될 부분, 그리고 폭력 시위로 좀 비화될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일체 집회 시위를 불허한다라는 규정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 관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그 집시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청와대 시절에 네.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같은 경내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남동 관저와 용산 집무실로. 그럼 여기서 대통령 관저라는 것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괄하는 어떤 광의의 그 대통령 관저 개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과 관련해서는 그 문헌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또 법 원칙이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 관저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사실 청와대의 직무실과 관저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직무실에서의 집회 시위도 불허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관저와 대통령 직무실이 완전히 분리가 된 만큼 이 관저는 최소한 현재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좀 제한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마 오늘 그 헌재 결정에도 그 재판관들 사이에 좀 의견이 네. 세부적인 의견은 좀 달렸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오늘 그 결정이 내려진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언제쯤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위헌이지만 당장 이 해당 법령이 기능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무질서, 혼란 등을 좀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 취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다른 방향의 입법을 어느 정도까지 하라라고 시한을 못 박아서 결정을 하기 마련인데요. 예. 2024년도 5월까지 이 후속 입법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그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다면 후속 입법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안전과 관련된 시위라면은 당연히 불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 관저에 출입하는데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동을 거는 것은 맞지만 소규모 시위랄지 평화적인 방법의 시위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 취지를 수용해서 후속 입법 작업에 좀 착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좀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이제 논의 중인 게 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내용을 이제 추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이제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헌재 결정과 결부지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사실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의 대단히 인접한 공간에서 이 시위가 잇따르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대통령에게 뭐 간곡히 요청을 야당 측에서 한 부분도 있었고 예. 그러면서 같이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그렇다면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직무실과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의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안이 최근에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사위로 넘어간 단계고 입법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목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판결은 어떤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100m 이내라고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원천적으로 집회 시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국회도 그 설시 그대로라면 지금 입법 방향 그대로 입법 추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역시 아까 이제 그 얘기했었던 그 대통령 관저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오늘 헌재 결정은 글자 그대로 대통령 관저 인근인데요. 100m 이내.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거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100m 이내. 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헌재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이제 국가경찰위원회가 반발해냈던 이 소송, 헌법 소송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각하 결정이란 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체 판단조차 할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아예 판단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요건 불비를 이유로 내리는 이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네. 경찰위원회에서 이 경찰국 신설의 어떤 근거가 된 규칙은 위헌적이다. 법령상 근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온당치 않다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한번 구해본 건데 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 자체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건 헌법상 국가기관 그리고 아니면 지자체 등의 권한의 존부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구하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경찰위원회라는 건 사실 경찰청법에 따라서 국회의 입법권자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경찰국 신설이 적법한지 아닌지 여부는 뭐 직접 심의한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오늘 여야가 합의한 그 예산안 이 협상에서도 상당히 이제 경찰국 이 신설과 관련한 그 예산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정치권에서 이게 계속 좀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경찰국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당연히 이 정부에서 올린 안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이게 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어떤 조직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 따라더라도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통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라고 맞서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상당히 좀 기다려지는 측면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각하를 하더라도 사실 이게 요건은 불비해서 실체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안이지만 사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저러해서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어떤 설시는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은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해서 각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결론을 내린 것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의사와 의사들 사이에 오랜 논란이고 이제 갈등을 일으킨 게 쟁점이기도 하죠.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 의료 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서 이제 초음파 기계를 사용해도 되냐 이게 적법한가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일단 대법원 판단은 그냥 괜찮다 이런 결론이 그렇습니다. 내려진 거죠. 네. 1, 2심에서는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면허를 취득한 건 한의사였는데 서양 의학에 기반한 초음파 등의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면허 외의 의료 행위라고 판단을 내렸었던 겁니다. 예.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해당 한의사에게 부과를 했고요.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간 부분이 대법원에서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됐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논리적으로 맞섰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의사 측에서는 이 한의사 이 정규 과정에서도 영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있다. 정규 수업 과정이 있다라고 네. 했지만 나중에 의사 측과 또 이 1, 2심 법원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영상의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사실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보조적인 의료 수단에 불과하다. 안전성 위해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의료 전문 기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의사가 사용했다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또 의료법 위반이라고 좀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초음파 기계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혹시 환자에게 위해가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법원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이 의사 측에서는 한의사들이 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 기계를 사용했을 경우에 좀 오진을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상당 부분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가 대립했던 쟁점이기도 하고요. 네. 의사협회에서는 일단 서양의학에 기반했던 부분과 한의학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료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한의사들이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뭐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의사협회와 이 법원 대법원 판시에서는 의료 보조기구라는 점 그리고 건강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큰 그런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점 등을 하나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비슷한 쟁점이 다른 그 경우에도 이제 적용될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볼 것인가? 이를테면 이 병원 의사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진단 그 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방사선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MRI라든가 등등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앞으로 쟁점일 것 같아요. 굉장히 쟁점이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초음파 기기는 좀 비교적 아주 숙달된 의료 기술을 습득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인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더 많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한 부분까지 대법원이 허가를 내줬다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예. 다만 그 기준과 관련해서 보조 수단인지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부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의 어떤 기기마다 판단은 좀 달리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해안과 제주에 사흘 만에 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가 얼어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제주에선 항공편이 지난 일요일에 이어서 또다시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에 사흘 만에 대설경보가 내려지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20cm 이상 폭설이 쏟아지며 산을 오르는 등반로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주요 산간도로도 눈이 쌓이고 얼어 차량 운행이 어렵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눈을 만난 관광객은 길이 얼자 무척 당황해합니다. 평소처럼 상황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려온 상황도 이러니까 좀 너무 당황스럽고요. 책임도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제주공항도 출도짝 항공편이 강풍과 다른 공항 폭설 때문에 100여 편 이상 결항했습니다. 공항 대기실은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했던 지난 일요일처럼 대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로 북적이기도 했습니다. 14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전라북도는 재난 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올렸습니다. 또 정읍시 유치원과 학교 6곳이 휴교하고 도내 다른 지역 유치원과 학교 24곳은 금요일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폭설이 내린 지 얼마 안 돼 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농민들은 서둘러 눈 치우기에 나섰습니다.
노인 양반이나 학생 그리고 타지에서 온 차나 지역 차나 불편감을 없게끔 위해서 여기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밀고 있죠. 광주광역시와 전남 20개 시군에는 대설특보가, 충남과 대전, 세종에도 대설특보와 한파특보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한번 한파와 많은 눈이 온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지자체에서 조금 연막칼슘 등이나 뭐 큰 도로는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골목 도로는 이제 관리가 조금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로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선운산 나들목 인근에서 기름 2만 리터를 실은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졌습니다. 제주에서도 눈길에 가스 탱크로리가 넘어지고 1톤 트럭이 갓길 아래 숲으로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토요일까지 서해안에는 최고 30cm, 제주 산간에도 최고 50cm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내일 아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심한 한파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2도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서운 찬바람에 도심 곳곳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한파보다 더 강한 추위입니다. 북극에서 밀려온 영하 48도의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관령 기온은 영하 20도, 철원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울도 영하 14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겠고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2도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도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남하하여 당분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아침 최저 기온이 중부지방은 영하 15도 내외, 남부지방은 영하 10도 내외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는 정점을 찍은 뒤 조금 약화하겠지만 예년보다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계량기 동파와 한랭 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최고 30cm가 넘는 폭설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항공기 결항이나 미끄럼 사고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를 맞아서 따뜻한 팥죽을 직접 만들어 이웃과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도 있지만 고물가에 후원까지 줄면서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붉은 팥을 곱게 갈아 만든 앙금을 커다란 솥에 넣어 팔팔 끓입니다. 앙금이 골고루 섞이도록 휘휘 젓고 쫀득쫀득한 새알심까지 넣으면 먹음직스러운 팥죽이 완성됩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날을 맞아 이웃과 팥죽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이 힘들지만은 저희가 12여 년을 해온 팥죽 봉사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기다리는 어려우신 분이 계세요. 정성스레 쏜 팥죽은 차상위 계층 15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사는 노부부는 평소 만들어 먹기 어려운 팥죽을 받은 데 감동하며 연신 고마움을 전합니다. 나는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예. 솔직히 누가 이렇게 남을 해다 갖다 줘요. 평소에 우리는 저 작은 애하고 내하고는 되게 좋아해요. 동지가 지나면 밝은 낮도 점점 길어지겠지만 취약계층에게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기만 합니다. 먼저 지난 8달 사이 무려 40% 가까이 오른 난방과 온수요금이 큰 부담입니다. 상대적으로 싼 등유와 연탄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서 이불에만 의지해 추위를 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부와 후원의 온기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불황 속에 다른 일을 보듬을 여유도 사라지는 겁니다. 지난해에 한 2,500벌 나눠드렸는데 올해는 한 2,000벌 정도, 500벌 정도 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물가 여파로 모두가 팍팍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작은 것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올 한 해 있었던 주요 사건과 사고를 돌아보고 현재 상황과 대책을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화재를 되짚어보겠습니다. 민대용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경북 울진, 강원도 삼척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가 상당했었죠. 그 산불이 일어난 게 지난 봄이었죠? 네, 지난 3월 초입니다. 네, 동해안 지역에서 하루 간격을 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 크게 번졌는데요. 이 피해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 그리고 영월까지 5개 지역에 이를 정도로 컸습니다. 전체 피해 면적은 2676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넘습니다. 특히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원 삼척으로 이어지면서 213시간, 그러니까 열흘 가까이 불길이 잡히지 않았고요. 무려 16,301헥타르가 불에 탔는데요. 역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넓은 면적에서 불이 난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 민대용 PD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죠? 네, 산불이 발생한 지 9달이 지났는데요. 산불 피해 현장과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산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 마련에 나섰는지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깜깜한 밤 깊은 산속 시뻘건 불길을 마주한 사람들. 항공을 타고 산을 집어삼킨 불길을 잡기 위해 이번 산불은 바람이 하도 세가지고 막 두렵고 긴장되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넓은 면적이 불에 타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동해안 산불. 9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경북 울진의 피해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나무가 무성했던 산은 화마가 휩쓸고 간 뒤 황량하게 변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엄청 굽잖아요, 소나무가. 굵은 나무들이 많이 많았었어요. 하늘에서 바라본 산의 모습은 더욱 처참합니다. 불에 탄 나무들은 밑동만 남았고 벌목되지 않은 나무들도 검게 그을려 당시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산과 나무들이 자라온 긴 세월에 비해 9달은 치유와 회복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울진군과 삼척시의 경계에 있는 도화동산이라는 곳인데요. 이 산불이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삼척시까지 번진 장소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제 전경 전부 다 전소된 상태고요. 그 산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것은 전부 다 타고 남은 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을 회복하지 못한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원래 집이에요. 집터예요, 여기가.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아직도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의 충격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에는 아기가 있어서. 저희 딸은 집 탄 걸 봤잖아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한 달 넘어 받았어요. 애가 불안 장애도 너무 심하고 학교 가서도 친구처럼 놀기는 노는데 선생님이 내 전화가 오세요. 애가 평소에 노는 거랑 틀리다고. 그날 이후로 저도 한두 달 자꾸 불타는 꿈, 집이 불타는 꿈을 꿔요. 똑같은 꿈을 계속 꾸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힘드십니까 요즘? 요즘요? 그냥 겨울이 힘들죠. 여름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더우면은 저녁에 잠깐 에어컨 틀고 문 열어놓고 뭐 선풍기 틀고 자면 그래도 여름은 견딜만 한데 솔직히 겨울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갖고 밤에 저희 셋 다 감기 걸렸거든요. 이렇게 자연과 주민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산불을 막기 위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산불 진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방 인력과 차량이 진입할 도로를 넓히고 물을 공급하기 위한 다목적 사방댐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 첨단 기술도 동원됩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고 AI 기술을 이용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진화에 나서게 됩니다. CCTV 화면에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촬영되는 화면을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연기가 발생하거나 산불이 났을 때 그걸 분석해서 관리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AI 기반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카메라 설치해놓고 관제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꼭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인력 필요 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재의 원인을 차단하는 겁니다. 부주의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만큼 개개인의 경각심과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활동이라든지 계도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산불이라도 빨리 발견을 해서 초동 노출을 통해 가지고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YTN 민대웅입니다. 네, 올해는 이 동해안 산불을 비롯해서 산불이 참 많았죠. 이 대형 산불이 발생한 횟수가 역대 최다라고요? 네, 올해 지난 13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719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이 평균 530건이니까 올해는 벌써 35% 정도 증가한 건데요. 이 산불 발생 빈도가 늘면서 대형 산불로 번진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일 경우 대형 산불로 구분하는데요. 100헥타르는 축구장 140개 정도 면적입니다. 이런 대형 산불이 올해는 1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올해를 제외하면 최근 10년 동안 한 해에 대형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게 3건이거든요. 제가 산림청에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지난 1986년 공식 집계를 시작한 뒤 대형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 올해 이렇게 대형 산불이 많이 일어난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산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영상에서 전해드린 대로 사람들의 부주의입니다. 실제 산림청이 파악한 지난 5년 산불 원인을 보면요. 입산자 실화, 그러니까 등산객 등 산에 오른 사람에 의한 원인이 33%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또 쓰레기 소각이나 담뱃불, 성묘객에 의한 산불이 발생한 경우도 32% 정도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산불 3건 가운데 2건은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산불이 쉽게 진화되지 않고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우리나라 산지식생 영향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겨울 가뭄이 갈수록 심해져 불이 붙고 번지기 쉬운 환경이 됐고요. 또 불에 유독 약한 침엽수가 많다는 것도 대형 산불을 키우는 원인이라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겨울 가뭄이 심해졌고요. 그렇게 건조한 날씨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산림 내에 이제 낙엽들이 바싹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기도 쉽고 또 확산되기도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엽수림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테르픈 성분이라고 하는 그런 정류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면 크게 확산되기가 쉬워집니다. 네, 지금 이제 들어본 대로 산불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긴 하니까 계도 활동도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기후 온난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산불이 좀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산불을 어떻게 예방할지, 숲을 어떻게 가꿀지도 함께 이제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간 유의조 다음번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월간 유의조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의 모습에 대해 다룹니다. 올해 초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처음 맞는 연말인데요. 올 한 해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회복됐고 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짚어볼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대웅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